네, 안녕하세요. 널 위한 수교론 이지윤입니다.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11월 24일 일요일이고요. 바로 어제 11월 23일 날 임용고시 1차 시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치열하게 준비하신 전국에 계신 모든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공부를 해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선생님께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2차 시험이 남기는 했지만 2차 시험을 바로 준비하기보다 그간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연말의 분위기도 느끼고 혹은 선생님들 각자만의 방식대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우선 이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해볼 텐데요. 먼저 문제 구성을 보시면은 교육과정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출제되는 경향 두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었고요. 수교재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한 문제 더 많게, 실론의 경우는 한 문제 더 적게 출제가 되어서 예년과 비슷한 문제 구성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체감 난이도인데요. 제가 이제 체감 난이도를 말씀드릴 때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 얼마나 많이 출제가 되었냐가 척도가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기출을 A부터 2등급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것부터 해가지고 2등급 출제가 한 번도 안 됐던 것들 이런 데까지 해서 이렇게 5등급으로 알아왔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A부터 E까지 모든 유형을 공부할 게 아니라 우리는 A부터 C까지 빡빡하게 이 코어 이론들만 핵심적으로 공부해도 합격권으로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작년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출됐던 경향들을 봐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A부터 C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D랑 2등급에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 1점에 대한 점수가 배점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 D등급에서 출제된 얘도 1점이 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운 월터의 와리프나 전략에 대한 문제인데요. 속성 부정하기를 물어봤죠. 자,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이제 와리프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년도 이전에는 출제가 되긴 했지만 그 14년도 이후에는 출제가 된 적이 없긴 하지만 얘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는 이론이니까 계속 강조하면서 다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얘를 못 쓰신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얘를 차차하더라도 이 D랑 2등급 이 점을 차차하더라도 여기서 22점이 부여가 되니까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잘 서술하고 점수를 챙기다 한다라도 합격권으로 가기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되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우리가 문제를 해설하기에 앞서서 이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아마도 이 강의를 어떤 이론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제 봤던 시험에서 내가 쓴 답안이 맞는 걸까? 혹은 내가 이렇게 서술을 하는데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포인트들을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이 되어서 정답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거인지에 대한 설명보다는 얘는 정답으로 인정이 되고 얘는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된다. 얘를 서술할 때는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공의 1호부터 보시면은 이제 수교재 대수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죠. 이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는 문제였는데, 이제 기억 같은 경우는 정답이 변수가 되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 자리지기인 미지수. 그래서 니은의 정답은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니은은 대부분 다 잘 쓰셨을 것 같은데 기억을 변수라는 용어 대신에 대수라고 쓰신 선생님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대수라는 답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변수랑 대수를 수교재에서는 엄연히 다르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변수 같은 경우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얘기하는 때 변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대수라는 거는
그 문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어떤 학습하는 과정, 어떤 식을 연산하고 어떤 답을 구해내는 그 과정 전체를 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대수는 엄연히 변수랑 다른 용어로 수교재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는 답이 될 수 없다. 변수만 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자 선택의 임의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인지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것 또한 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서 위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위에 두 가지에 대한 오개념이 나옵니다. 하나는 문자 C가 어떤 정해져 있는 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임의의 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오개념. 또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문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오개념. 이 두 가지에 대한 오개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문자 선택의 임의성에 대한 정답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교재고요. 이제 대수 인지장애 파트의 변수 개념에 대한 인지장애로서 각각의 성질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수에 대한 이제 수교재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대수는 기호를 사용한 일반적인 계산 방법 또는 수에 관한 추론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과학, 기호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서 양을 탐구하는 방법, 즉 대수는 어떤 과정으로서 보고 있는 거고 변수는 문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용어다라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리지기 미지수 역시 제 교재에서 다뤘 거예요. 자, 그 다음 전공 A의 5번 문제입니다. 전공 A 5번 제일 처음 물어본 거 보면은 스캠프가 제시한 이해의 관점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 그랬죠. 기억 뭐예요? 왜 그런지 알고 그 절차를 요약할 수 있는 상태, 바로 관계적 이해가 되겠죠. 답은 기억은 관계적 이해다 라고 적어주셔도 충분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걔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규칙이나 절차를 요약할 수 있는 관계적 이해에 해당한다 라고 적어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물어본 거 보시면은 도형의 방정식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라고 했죠. 그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뭐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판별식 말고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에 대한 내용인데 얘는 어떤 걸 쓰면 돼?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라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얘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한다, 거리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써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걔를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어떻게 설명해? 우리가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고 얘랑 반지름이랑 크기를 비교해서 얘가 반지름보다 작으면은 안 만나고 반지름이 더 크면은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고 반지름이랑 같으면은 한 점에서 접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범답안에 보시면은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여 구하게 할 수 있다, 학습시킬 수 있다 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보면은 디귿에 해당하는 개연적 추론 유형을 쓰라고 했는데, 자, 지금 디귿에 보면은 학생의 추론을 유도하는 적절한 발문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위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위치 관계를 도출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 방법을 추론해 보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면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으니까 얘를 통해서 스스로 원과 직선 사이의 판별식을 추론해 보게 하라는 거죠. 얘는 지금 뭐야? 우리가 2차 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2차 함수 개념을 바탕으로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 이때 어떻게 했어? 판별식을 통해서 이용을 했단 말이야. 판별식을 통해서 이미 위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원이랑 직선이랑 판별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지 말고 애들한테 얘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이랑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추론해보게 하라는 거죠. 지금 얘는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A라는 어떤 공간이랑 B라는 공간이 있는데 A에서 성립하는 PA라는 성질이 비슷한 공간인 B에서 PB라는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추론해보게 하라는 거잖아. 얘는 어떤 추론이에요? 유비 추론에 해당하겠죠. 유추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유비 추론 나와 있고 답안에 보시면은 디귿은 유비 추론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물어본 게 이 추론을 유도하는 적절한 발문 한 가지를 제시하되 뭐에 근거해서 계획 수립 단계에 근거해서 제시를 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근거해서 설명하라 제가 강조 드렸죠. 근거해서 설명하라 그러면은 얘가 이러니까 얘는 이러한 게 나와야 돼. 이 A니까 B다. 이 논리를 가지고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획 수립 단계가 뭔가 하고 보니까 폴리아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해결 계획 단계,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단계, 혹은 보조 문제를 고려하는 단계가 정의가 되겠죠. 지금 주어진 것은 뭐야? 우리가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위치 관계에 대한 판별식, 걔가 주어진 것이고 구하려는 건 뭐야?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죠. 혹은 우리가 보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보조 문제,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 계획 단계의 정의가 이러하니까 걔에 대한 발문으로서 뭐 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본 적이 있는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는가, 도움이 된 것 같은 사실이나 정의를 알고 있는가, 이런 발문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가야겠죠. 발문은 아무거나 적절한 것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계획 단계에서는 주어진 것과 구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조 문제를 고려할 수 있으니까 이와 유사한 문제인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위치 관계를 떠올리게 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전에 이와 유사한 문제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발문을 할 수 있다 라고 답안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 A의 6번 문제입니다. 얘 문제를 보고 당황하신 선생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봤죠. 바로 스파드의 대상으로서의 개념과 과정으로서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수교재에 어떻게 실려있냐 하고 보니까 딱 어떻게 실려있냐면은 그냥 그런 게 있다.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과정으로서의 개념이 있다. 걔가 어떤 거에 대한지, 걔가 정의가 뭔지, 어떤 이론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래서 당연히 물어본 것도 그냥 그 용어 알고 있니?에 대해서 딱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A부터 2등까지 분류한 영역 중에서 가장 지엽적인 내용, 2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이게 되었고요. 정답은 구조적 방법인데 우리가 그냥 정답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기 아쉬워가지고 얘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파드는 수학적 개념에는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있고 과정으로서의 개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대상으로서의 개념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구조적 방법이다. 그리고 과정으로서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조작적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간단하게 예시를 생각해보면은 이제 대상으로서의 개념이라는 거는 하나의 대상으로서 관측을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이 함수 y는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학습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대상으로서 학습한다는 것은 걔 그래프를 관찰을 하고 얘네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냥 얘를 하나의 그래프 대상으로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으로서 학습한다는 거는 우리가 얘를 학습하기 위해서 뭐 x, y 이렇게 나온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그럴 때 y 값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과정을 학습한다는 것이죠. 스파드는 이러한 과정으로서의 방법과 대상으로서의 방법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개념이 학습이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구조적 방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물어본 게 이제 조금 중요하죠. 에이포스 이론. 이제 한번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건 이제 함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이제
이제 함수기능 나왔으니까 이제 무한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고 물어보면 말씀을 드리면서 무한을 수열이랑 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드렸는데 무한이 나오는 건 맞았지만 수열이 틀렸습니다. 왜 무리수, 무한소수의 측면에서 나왔죠. 자, 그래서 얘는 꼼꼼하게 공부한 선생님들이라면은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를 이제 좀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옆에 있는 게 이제 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에이포스 이론의 적용, 무한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행동 과정 대상 측면에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루트 2가 1.4랑 1.5 사이에 있다. 루트 2가 1.41과 1.4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나하나 행동을 해보는 게 뭐야? 낱낱이 변환을 해보는 거니까 이 과정이 바로 행동의 과정에 들어간다. 근데 과정은 뭐야? 우리가 행동을 했던 낱낱이 변환들이 하나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을 대상의 과정이라 하죠. 근데 그게 이제 무한의 관점에서는 그 과정이 가능적 무한으로 인식이 되는 단계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딱 예비고사가 이제 발문을 하죠. 아, 얘 수수 부분이 끝없이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얘는 가능적 무한임을 직관적으로 아는구나. 아, 바로 요 단계에서 과정의 단계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단계는 뭐야? 과정의 단계가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이 되어서 얘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얘가 무리수가 1.41, 1.414, 1.4142 이렇게 계속 끝없이 변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되면서 걔가 또 완결된 상태로서 보이는 것, 바로 실무안으로서 인식되는 것, 하나의 수로서 딱 방점을 찍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되는 실무안의 개념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 실무안의 개념으로 가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활동,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루트 2가 딱 하나의 수로 딱 완결이 되는구나 인식하는 과정이 바로 대상의 단계다 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한 키워드는 뭐야? 우리가 에이포스 이론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냥 행동은 이거고 과정은 이거고 대상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지문의 상황을 쓰고 얘는 행동, 지문의 상황을 쓰고 얘는 과정, 지문의 상황을 쓰고 얘는 대상, 이런 식으로 서술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모범 답안을 보시면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 지문에서 루트 2가 여기 사이에 있고 루트 2가 여기 사이에 있는 것을 성립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뭐야? 대상에 대한 변화를 적용해 보는 행동 단계이다. 지문의 상황이랑 행동 단계의 키워드, 대상에 대한 변화를 적용해 보는 것, 키워드까지 같이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서 루트 2가 소수 부분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적 무한임을 인식하는 거니까 과정 단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뭐였어?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걔가 어느 수로 딱 완결이 된다. 실무안으로서 인식이 된다. 라는 것은 대상화가 일어난 대상 단계이다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하여 루트 2와 같이 끝없이 존재하는 가무안이 하나의 대상으로서 인식되어서 실제로 존재하는 실무안의 개념이 되는 것은 대상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전공 B의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제 못하죠. 여기 디귿입니다. 지금 니은 직관주의가 틀렸죠. 얘는 지금 수학적 지식이 참임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반증 가능한 것이며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해서 계속 개념이 생성된다. 지식이 성장한다. 얘는 바로 직관주의가 아니라 준경험주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물어본 게 이제 다해서 얘는 뭐야? 지식은 자주적 구성의 원리, 생장 지향성의 원리, 비객관성의 원리를 따른다. 이게 뭐죠? 형식주의가 아니라 급진적 구성주의가 되겠죠. 급진적 구성주의. 그래서 급진적 구성주의는 잘 적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준경험주의를 오류주의라고 이제 적으신 선생님들이 조금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류주의가 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류주의는 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오류주의랑 중경험주의는 엄밀하게 달라요. 오류주의는 이제 포퍼가 제시를 한 거고 그 포퍼의 오류주의를 바탕으로 조금 더 관점을 전환하면서 성장시킨 게 중경험주의예요. 포퍼의 오류주의는 지식이라는 거는 반증 가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지식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중경험주의는 지식이라는 건 반증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반증을 계속 해나가면서 지식에 성장한다. 그 지식의 성장 과정에 초점 맞춘 게 중경험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 라카토스의 그 논문을 봐도 중경험주의, 자신의 중경험주의랑 오류주의를 다른 관점의 수리 철학으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답으로 인정을 하냐면은 우리 실론, 우리가 이제 교과서처럼 사용하는 수학교육 실론의 그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래 보시면은 얘는 제가 실론에서 한 문장을 발췌해 온 것이고요. 중경험주의 가로치고 오류주의라고 되어 있죠. 중경험주의, 오류주의 수리 철학을 학교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이런 것처럼 이제 실론에서는 중경험주의랑 오류주의를 명백하게 구분하고 다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제 오류주의 역시 충분히 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전공 B의 3번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업사항의 일부라고 그랬는데 어떤 특정한 단원에 대한 수업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만들어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 물어본 걸 보시면은 기억에 들어갈 김교사의 구체적 발문을 한 가지 적으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온 학생을 보니까 2n 플러스 1로 나타낼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에서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얘가 일반화를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김교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일반화를 시켜라 이런 용어는 이제 중학교의 수업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으니까 뭐 규칙을 찾을 수 있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니 이런 발문들이 좋겠죠. 자,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은 적절한 발문은 일반화된 식을 유도해야 하니까 우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칙을 찾으면은 조각의 수를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발문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한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규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호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다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브라운 월터가 제시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와리프나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리을에 해당하는 단계를 쓰라고 했죠. 자, 리을을 보니까 밧줄이 C자 형태가 아니라 S자 형태로 놓여 있으면 어떨까? 자, C자 형태라는 거는 이 문제의 속성인 거죠. 문제에서 밧줄이 C자 형태로 놓여져 있다. 근데 그러한 속성을 부정해서 S자 형태로 바꾼 거니까 속성 부정하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미음의 학습자가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식을 쓰라고 했는데 학습자가 형성할 수 있는 식은 뭐야? 3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줄 친 디귿과 같은 활동에 대한 교수학적 이의를 비읍에 근거하여 한 가지 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 디귿은 뭐야? 디귿 어딨죠? 여기 있죠. 디귿. 이 문제를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만들어 보시죠. 바로 문제제기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제기 활동의 교수학적 의의, 중요성을 비읍에 근거해서 서술을 하라는 거야. 지금 비읍은 뭔데? 학생들이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른다. 어떻게? 문제를 변형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적어주면 돼? 우리가 문제제기의 역할과 중요성에서 어떤 탐구 지향적인 학습 태도들을 길러줄 수 있다. 창의적 능력을 발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겠죠. 답안에 보시면은 디귿과 같이 문제를 변형해보는 문제제기 활동은 비읍과 같이 학생의 새롭고 다양한 사고를 촉진시키니까 탐구 지향적인 학습 태도를 길러줄 수 있다. 그러한 의의를 가진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공 B의 4번 문제입니다. 이제 자료와 가능성, 통계 영역에서 출제가 된 부분이고요. 작성 방법에 보시면은 우리 새롭게 자료와 가능성 영역에서 새롭게 추가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기억에서
교사가 제시한 그래프의 유형을 쓰고 그 특징을 산술해라. 새롭게 추가가 된 성취 기준인데 어떤 통계에 대한 그래프다. 지문을 보지 않더라도 상자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기억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두 집단이 나와 있고 평균 중앙값과 같은 그런 지표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는 어떤 게 있을지 얘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바로 상자 그림이죠. 또 상자 그림 특징은 뭐야? 바로 두 집단의 분포를 비교할 때 사용하기에 적절한 특징을 가진다.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제가 교육과정 총정리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물어본 걸 보시면은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투키의 그래프의 현실성의 관점에서 서술을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프의 현실성이 뭔데 자료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그래프가 적절하게 담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해석해서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그래프의 현실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러한 현실성에 근거해서 니은의 이유를 서술하래. 근데 지금 니은을 보니까 자료를 어떻게 해? 자료를 큰 변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자료를 해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 그래프가 자료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거야, 안 담고 있는 거야? 잘 못 담고 있는 거죠. 잘 못 담고 있다는 건 뭐야? 그래프의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안에 보시면은 니은의 이유를 먼저 써죠. 니은의 이유는 뭐예요? 지금 기록을 보면은 28초부터 30초까지인데 지금 얘 그래프의 Y축을 보면 0초부터 100초까지야. 그러니까 그래프의 시간적 단위에 비해서 기록의 시간적 단위에 비해서 그래프의 Y축의 단위가 너무 커버리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단위를 줄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은 Y축의 시간 단위가 분포에 비해 너무 크므로 자료에 담긴 의미를 그래프가 적절하게 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래프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랑 그래프 현실성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물어본 거 보면 이에 대해서 교사가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시해라. 그럼 적절한 피드백은 뭐가 있겠어? 단위가 너무 크니까 Y축을 너무 넓게 잡아놨으니까 이 Y축을 좁게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Y축을 25부터 35까지의 구간으로 바꾸어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관찰해 보도록 피드백할 수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중요한 건 단위를 그 구간을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뭐 이 25, 35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됐고요. 자, 그 다음 전공 B의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일 처음 물어본 거 보면은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가 적용되도록 기억에 들어갈 발문을 써봐라 라고 했죠. 수학 다양성의 원리 뭔데? 개념은 변하지 않게 변이만 변화시키면서 수학을 지도하자라는 거죠. 개념이 뭔데? 원 밖에 그은 접점까지의 그은 그 길이는 같다가 되겠죠. 그럼 변이는 뭐죠? 점 P의 위치 혹은 원의 위치, 원의 크기 이런 것들이 변이 될 수 있겠죠. 점 P의 위치는 이 위에서 바꿔봤으니까 원의 크기를 바꿔보세요. 원의 위치를 바꿔보세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범답안 보시면은 적절한 내용은 원의 크기를 다양하게 변화시켜봐요 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 근거하여서 1번을 우수로 평가한 이유를 서술해봐 라고 했는데 1번 보니까 정당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는가 되어 있죠. 얘는 지금 어떤 항목에 대한 내용인 거야? 바로 동일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어때? 점 P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관측을 해보게 하고 있고 관측을 통해서 이러한 성질을 정당화하게 해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연역적으로 증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그리고 증명 등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얘를 우수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1번에서 우수로 평가한 이유는 수업에서 예비 교사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그리고 증명 등 다양한 정당화 방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성질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 얘를 하나로 통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얘를 제시하시오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얘를 그냥 근거에서 서술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 적용식 고려사항의 대표적인 키워드들만 잘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어본 게 지금 교수학습 방법 중 교수학습 방안의 근거에서 교수학습 방안의 근거에서 지도교사가 이번 항목을 우수로 평가한 이유가 되는 교수학습 방안 유형을 쓰라 그랬어요. 지금 이번 보니까 수업에서 적절한 교수학습 방안을 활용했는가, 적용했는가? 교수학습 방안 많죠. 뭐 설명식 교수, 토익토론학습, 프로젝트, 수학적 모델링, 놀이 및 게임, 탐구학습 맞는데 여기서 적용된 거 뭐예요? 바로 탐구학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특징을 설명할 거야. 탐구학습 특징이 뭔데? 개념 원리 법칙을 발견하고 구성하는 교수학습 방안으로 스스로 타당하는 것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탐구학습 말고 선생님들이 많이 헷갈렸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탐구학습 대신에 프로젝트 학습 얘로 적은 선생님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얘는 답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건 뭐야?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고 해결을 계획하고 걔를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까지 도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다 녹아있는 게 프로젝트 학습인데 지금 수업상에 보시면은 학생 스스로 주제를 설정하나요? 아니죠. 교사가 지금 먼저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교사가 이러한 성질에 대해서 추론해보자. 그렇다면 학생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풀이를 계획하고 있나요? 아니죠. 교사가 지금 뭐 측정값을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발문 등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죠.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학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프로젝트 학습은 굳이 따지자면 아까 통계 여기서 요게 프로젝트 학습이 될 수 있겠죠. 학생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설정하고 탐구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자료 수집하고 실행해보는 이러한 것이 바로 프로젝트 학습이 되겠죠. 전공 B의 5번 이 활동은 탐구 학습에 더 가깝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다 이제 모든 내용을 다뤘고요. 이렇게 해서 수학교육론 2025학년도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분명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답안을 적으셨기 때문에 이 강의만으로도 충분치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이나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 질문 게시판에 댓글로 이런 건 답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렇게 서술하면 답으로 인정될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 교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